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우주로의 꿈을 품은 누리호의 2차 발사 거뜬하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자, 이제는 달 탐사를 향한다고 합니다. 자, 누리호 성공 여야 없이 찬사가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기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통합이 과학기술 분야 밖으로도 좀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요, 지난해 10월 절반의 실패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90점의 성적을 받은 후에 나머지를 완벽하게 채워서 결국 100점을 만들어낸 연구진, 눈물 많이 흘렸다고 하죠.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싹을 틔워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요, 100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 60점, 70점 받아올까요? 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어제 징계에 불복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국민의힘 이준석, 자, 블랙홀이 열리느냐, 초미의 관심입니다. 경찰은 어제 발표된 행안부의 통제안에 반발 기류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오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원재 국토부 차관을 연결해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이어서 조기주 항우연 팀장과 함께 누리호 성공 현장의 분위기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무려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추려보는 한입뉴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누리호 발사 어제 다 보셨죠? 네. 감격스럽더라고요. 박 기자님 먼저 지금 이 찬사, 찬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살아생전에 우주여행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여러 가지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날아가서 계속 쭉 날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우리도 우주 강국이 됐다. 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16분간 계획대로 정상을 비행해서 700km 고도의 인공위성을 정상에도 올려놨다. 이렇게도 나오는 속보를 보면서 정말 성공했구나.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네. 10년 후에는 박종호 기자가 달 특파원으로 달에서 보는 집은 어떻습니까? 그럼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보내드리고 싶네요. 비싸서. 오평론가는 안 가시고. 저는 구경을 지구에서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네. 저는 이거 발사해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나로에서 이제 누리호죠. 나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돼서 9년 전 나로호에서. 근데 그 연구를 할 때 러시아에서 그 모형을 받았는데 후르니체프에서 모형이 아니고 실제 엔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그 항공우주국 후르니체프 소장이 경질됐다. 그러니까 이제 모형을 다시 만들기가 귀찮았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모형을 만들려면 새로 품을 들여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남아 도는 이 로켓 엔진을 보내버렸다. 근데 그걸 우리 과학자들이 일일이 다 분해해서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하죠. 다 뜯어서 그걸 다시 만들고 개선을 해서 이제 1톤급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 보유 7번째 국가가 됐는데, 자, 이 비전문가 얘기 들어봐야 기분 좋았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2부에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연구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제는 모든 국민이 너나 없이 박수를 친 날이었고요. 이 여운이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워낙 싸우는 뉴스만 많았는데 네. 어제 잠깐 좋았어요. 자,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코로나19 물론 이제 가을에 재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잦아들고 있는데 이번엔 또 원숭이 두창 지금 의심 환자 2명이 국내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명은 이 독일을 다녀온 우리나라 그 내국인이고요. 네. 또 한 명은 이 외국인이에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의심자 한 명이 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독일에 다녀온 내국인 A 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 부산에 있는 외국인은 1차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전해지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확실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국인, 독일에 다녀온 내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인천공에 입국을 하면서 오후 뭐 전신 증상과 피부 병변, 그러니까 임상 증상을 보였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해서 인천 의료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격리가 됐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9일에 의심 증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일에 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건강 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으로 표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발열 카메라를 통과하면서도 발열 증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피부 병변 같은 건 있었지만 증상 없음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공항을 통과해서 하루 동안 사실 어떤 일정으로 또 어떤 루트로 생활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이 비는 거죠. 아하.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가지고 이 증상이 보여서 격리가 된 상황인데 하루 동안 이게 잘못하면 원숭이 두창 물론 이게 코로나19처럼 에어로졸을 통해서 네네. 막 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당국이 좀 유익 있게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건 마찬가지고 네. 다만 이제 감염력이라든가 전파력이 코로나19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례 유증상인데 감추고 돌아다니는 분들 이 처음에 우리 코로나19도 그래서 이제 급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가 됐을 때 몇 번 확진자 동선 이렇게 해서 네. 서울 갔다가 남양주 갔다가 갑자기 또 일산 갔다가 이 동선이 한 사람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지? 네. 막 이런 식으로 몇몇을 사실 타깃팅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는데 네.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경각심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일 WHO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까 말까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소아마비와 코로나19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 두창 때문에 긴급 소집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계보건기구 데이터를 보면은 42개국에서 2,103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네네. 현재로서는 유럽 국가에서 나온 확진자가 전 세계 인구의 84% 정도긴 하나 빠르게 다른 나라로 확진이 되고 있고 일부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경각심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선제적 조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KBS를 포함해서 정부 당국도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빠르게 좀 경각심을 올릴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우리가 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감염병이거든요. 지켜봐야 하고 물론 이게 아주 신종은 아니에요. 1970년에 발견이 됐고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병 환자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행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분들이 제 주변에도 유럽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글로벌 이 연결망이 촘촘하게 강화되면 42개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일단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원숭이 두창 검역을 강화하라. 네. 그리고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조속 도입하라.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항에 들어올 때 사실 별다른 뭐 조치 없이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물론 입국 이 확인서에
여러 가지 얘기를 적을 때 증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또 발열 체크할 때 열이 나오지도 않았고 미열이래요. 그러니까 37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 코로나19 때 거의 모든 KBS에도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 없어졌고 그게 37.5도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미열은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추가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자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고 방역 당국의 또 준비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국민 모두 경각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수포가 발진하잖아요. 네. 이게 격리 기간 지금 3주더라고요. 아. 이 코로나 때 우리가 1주 격리로 네.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특정 산업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가 이렇게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던 적도 마비됐었죠. 있죠. 네. 그런데 3주 동안 격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딱지가 떨어져 나가야 이제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코로나19만큼은 아니지만 한번 걸리면 타격이 상당히 크다. 이걸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정치권 뉴스를 볼 텐데 국회 지금 놀고 있죠. 우리가 마비라고 하지만 지금 네. 원구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좀 풀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자 해서 야 좋다 그랬는데 네. 불발이에요?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 이제 우리가 민생 살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안대로 오후 4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겠구나. 예. 또 만날 거다라는 일정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사과라는 않고. 말이 나왔냐.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여야 간 상호 고소 고발 그러니까 대선 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취하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전 후보 당시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권 취하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양보 또 요구하고 있는 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살리기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게 또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도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냐 왜곡한 그런 모습이다.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기싸움, 신경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 수석 부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아니 정치적으로 양당이 고발한 게 있으니까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하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고 상대 수석, 국민의힘 수석도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이란 이름, 이재명의 이자도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민주당의 요구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재명 살리기로 국민의힘이 규정을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이자를 들은 건지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라고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무산이 된 모습입니다. 야, 처음엔 조건 없이 만나서 네.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좀 뜻을 모으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자가 등장을 하면서 여야가 또 아주 골이 깊어졌어요. 오평론가님 이거 어느 쪽 잘못입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조건 없이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조건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면 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재명 고발 조치를 취하라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고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다시 열리려면 사과라는 조건을 또 건 겁니다. 이게 사실 계속 공회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근데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과연 지금 이재명 책임론이 있고 당대표의 흔히 말하는 친문계열의 후보군들은 이재명 때문에 대선 지고 지선 졌는데 이재명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전당대회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게 논의가 되고 있죠. 네, 그렇게 병론이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협상 자리에서 이재명 고발 취하를 얘기를 했다? 그건 쉽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로 말했을까 아니면 거짓말로 말했을까 이거보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얘기한다는 게 진위를 가리는 걸로 나오면 이 공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선거 때 고소고발은 많아요. 네.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신사협정처럼 보통은 다 같이 취하고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끝까지 가는 또 분위기가 요즘 있어요. 맞습니다. 처벌받고. 네. 그런데 사실 뭐 지난 지방선거는 고소고발 대상이 지역별로 너무 많을 거고 대선을 생각하면 주로 이 본선 후보는 한 명씩이었으니까 네. 상호간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민주당이 인정하는 바 자 고소고발서로 취하자라는 얘기를 한 건 맞다. 근데 그것을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대선에 초점을 맞추면 이재명 후보라고 확대 해석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름이 정말 등장한 진실공방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으로 걸 수는 없고요. 네. 대선 기간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요. 가장 많이 고소고발을 받는 사람은 대변인입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와서 누구한테 이제 고소고발 당한다기보다는 네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했었던 대변인들, 윤석열 후보와 함께 했었던 대변인들이 가장 많이 고소고발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소고발 많이 당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들은 내용인데 민주당의 모 대변인이 당시 캠프 대변인이 60여 건을 받았는데 왜 60여 건을 받았냐고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뿌린 고소고발이 60여 건이었대요. 그 개수를 맞췄대요. 서로 개수를 맞췄답니다. 막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진흙탕 싸움이 네. 진흙탕 싸움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건 사실은 서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강호의 도리상 서로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호의 도리상. 네. 역시 정치를 해본 분이 조금 자세한 얘기를 아는군요. 그 말이 맞네. 왜냐하면 후보는 주로 점잖은 얘기하고 후보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대변인은 완전히 날선 뭐 입에서 칼이 나오는 분위기 아닙니까 선거 때는. 맞습니다. 대변인이 고소고발이 많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지금 이준석 블랙홀 데이입니다. 저녁이 돼야 뭐가 좀 나올 것 같지만 자 일단은 오늘 수요일 교통 상황 좀 알아보고요. 이어가도록 할 텐데 12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작업 때문에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상남 3터널부터 상남 7터널까지 공사하면서 내촌부터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더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강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공사하면서 옥천 3터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서산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작업 구간만 지나면 다시 원활하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면 공주 분기점에서 북공주까지 5km 정체고 더가 정우터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막힙니다. 이후로 차량터널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뭐 이제 저희가 뉴스도 분석하고 평론하고 이제 팩트 체크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오늘의 뉴스를 꼽으라면 그제 월요일은 최강욱이었어요. 어제는 누리호였죠. 오늘은 이준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초유로 정당 대표의 징계를 다루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거죠? 네, 오늘 7시에 국회에서 열리거든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내가 윤리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하지만 윤리위에서는 출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당사자인데? 거예요. 안 와도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윤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 자료들 검토하고 또 김철근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의 출석을 통해서 이른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 가서 뭐 이 서약서를 써주고 이준석 대표 이름이 있는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썼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제 이른바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국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윤리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백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오늘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이 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불투명해요. 네네. 그러니까 소명 자료만 좀 검토하거나
아니면은 이 김 실장, 김청글 실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수준에서 마무리 좀 하고 네. 당내 반응하고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윤리위가 4월 21일에 이렇게 징계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2달여가 지난 다음에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징계도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끌고 이렇게 회의까지 여는 상황이 되겠느냐. 분명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 당대표를 정무적 판단도 없이 징계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어제 이제 불사조 기자단에서 여당 출입하는 이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는 이양희 위원장인가요? 네. 이 위원장의 특성상 네. 결론을 낼 것 같다라고 관측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워낙 또 미묘한 사안이에요. 오평론가님 어떤 결론 나올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네. 윤리 결과가 나온다는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네.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 네. 후에 막 갑자기 끌고 나온다는 건 이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암투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면 뚜렷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지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준석 제거하기 핀셋 제거용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오히려. 네. 또 하나는 나중에 끌고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임기가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그 자녀 임기를 네네 그렇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자녀 임기가 그 다음에 다가올 총선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죠. 그런데 그 6개월 이내에 갑자기 6개월 그 시효를 넘어서 한 5개월쯤에 이 징계위기가 열려서 날려버린다. 네. 그럼 총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거면은 철저히 정적 제거이자 공천권을 위한 흔히 말하는 윤리위 해보였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가 개입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은 이 가슴 아프다는 표현은 결국 이게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네네네. 이 내용 자체가 처음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유튜브에서. 지금 증거인멸교사의 녹취록도 다 거기 유튜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저녁 7시에는 윤리위가 열리는 것과 발맞춰서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CCTV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CCTV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누차 그 호텔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었다. 숙박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었다. CCTV 내용은 사실인데 네. 그것이 성접대 정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을 누구나 숙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지방에 가면 호텔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뭐 성비위와 관련됐다,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숙박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채널에서 누군가가 뒤따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뒤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네네. 만약에 흔히 말하는 이 성비위를 누가 보더라도 CCTV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적 의심스러운 느낌이 나온다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또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텐데 이게 윤리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가슴 아프다고 얘기했던 게 전체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녹취록과 CCTV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방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평론가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 이 기사화가 모두 됐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오늘의 아까 물어본 거 오평론가님 어떤 결론이 나오냐고요. 딴 얘기하다 끝났어. 오늘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냐고요. 말을 돌리고 있었는데 걸렸네요. 저는 어느 정도의 결과 징계 처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혐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불징계단은 아니고 뭐 경징계 수준이든 고위든 뭐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경고만 받아도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제도 저희가 했는데 야, 그동안 또 이제 안 보이시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마디 했네요. 네, 오늘 라디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게 윤리에 해부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회부된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리 판단은 정확한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가 판단할 수 없을 거라 본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윤리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경찰 수사하듯 하는 게 아니라 당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이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래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얘기를 했고 만약에 윤석 대표가 이 징계를 받고 물러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밖에서 볼 때 아니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냐. 젊은 당대표가 이렇게 개혁이 자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두 가지의 시각이 일단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7시에 열린다고 하니 그 이후에 밤에 뭐 결론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텐데 그 파장은 또 정치권에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쪽에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른바 뭐 성희롱성 발언 해서 이제 징계위 결정이 나왔는데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여기에 불복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뜻을 어제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원 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하겠다. 그래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실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평론가님, 지금 계속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중징계다라고 윤리심판원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안타깝다. 중징계는 아니다. 처벌이 약하다. 하면서도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또 한마디 했어요. 재심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이제 새벽에 자신 SNS에. 최강욱 의원이 요청한 재심을 스스로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강욱 의원으로서 당원 당규상 보장이 되어 있는 재심 청구를 한 거라고 보고요. 본인은 억울하다 이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법도 3심제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 글을 자신의 의견대로 개진을 했는데 이 사안이 제가 어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확하게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내가 더 분란 일으킬 수 없어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최강욱 의원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또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얘기했지만 김남국 의원 다 의원들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들은 사람이 기분이 나빴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보좌관 등. 근데 지금 이게 이준석 대표와 동일 사안으로 비교해 보면 똑같이 성비라고 똑같은 이름을 지칭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이 나왔어요. 대전으로 급하게 내려가려고 하는 대표의 목소리와 정무실장의 목소리가 나왔죠. 최강욱 의원은 그런 녹취가 안 나왔습니다. 영상 녹화나 녹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들었던 사람의 증언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 세게 징계를 내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더 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지원 위원장도 어떤 곳에서 회의를 할 때 누군가가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것을 징계윤리위원회 해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억울함이 있는 상황에서 증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여론을 통해서 또는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와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거 당원권 징계 6개월 경미하다. 재심할 때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줄 수 있을까? 이게 나에게도 동일이 적용이 되고 잘못된 선례가 남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일이 지방선거에서 사실 똑같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장으로 당선된 박홍렬 시장이 흔히 말하는 가짜 미투를 통해서 컷오프가 됐어요. 근데 가짜 미투가 가짜 미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군가에게는 이미지가 이미 크게 훼손됐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가능성, 경우의 수, 또 다른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럼 뭔가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녹취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제 그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증언한 진술한 사람은 복수의 또 관계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최강욱 의원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3인성호다. 3명이 호랑이를 봤다라고 하면 호랑이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정치권이 많이 하는데 네. 자,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좀 허술하게 결정한 것일까? 엄정하게 이제 판단한 것일까? 이걸 우리는 좀 모르겠습니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재심에서는 더 엄격하게 보겠죠.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어쨌든 또 이제 다시 존재감이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 전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은 당내에 있는 거예요? 당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 내에 있지만 당원이에요? 네, 당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당원의 자격으로 민주당 내에서 전 비대위원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민정 의원이 예. 이제 일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봐야겠는데 저는 네네. 당원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어제 잠깐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한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이른바 경찰 통제안이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 행안부의 이 자문위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찰국의 부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 경찰 관련 뭐 지원 조직 신설로 얘기를 했지만은 경찰국의 부활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정부 조직법상 각 행정기관장이 소속 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 청회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 지휘 규칙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 추천위원회 이것도 마련하라 얘기도 했고 뭐 징계 관련된 얘기도 했고 결국 이걸 다 하나씩 따져보면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나서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경찰을 비롯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 지휘부에서는 이건 결국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있고 경찰의 뭐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거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적인 통제나 뭐 혁신이나 개혁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그걸 이렇게 행안부 산하 자문을 만들어서 공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감대를 만들고 국민들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지금 초유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라는 논란이 또 있습니다. 경찰청이 한 인사를 행안부가 이제 다시 보내왔다는 거죠. 되돌렸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장관이 제청한 내용대로 우리는 임명했다. 그럼 사실은 지금 이 사이는 경찰청과 행안부 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내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에 사건본부에서도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경찰 출신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종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728님. 누리호 성공의 감격의 디저트송으로 오필슨 코리아를 신청합니다. 저는 어제 태극기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달에 우리 태극기가 휘날릴 날이 곧 오겠죠? 아까 박정호 기자가 태극기를 꽂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 7728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오필슨 코리아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범한 실수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경우에 보통 전철을 밟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전철은 한자 앞전자와 바퀴자국 철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이것은 앞서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란 뜻이고요.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철과 비슷하게 쓰는 표현으로 복철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힐 복자에 바퀴자국 철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래는 엎어진 수레바퀴를 뜻하지만 앞서가던 사람이 실패한 자취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는 한자 성어 복거지개와 복철을 밟지 말라는 우리 속담은 결국에는 같은 뜻입니다. 앞에 수레가 엎어지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해서 엎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인데 남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자기를 경계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복거지개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한자 성어로 후거개와 은감불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후거개는 앞차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차가 이를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이고요. 은감불원은 거울 삼아 경계해야 할 전례는 가까이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지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많은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3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5도, 대전, 광주 33도, 강릉 32도, 서울 30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 곳이 있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오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 저녁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내려서 폭염이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6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정부가 어제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하반기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전세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자, 먼저 네. 배경부터 짚어보죠. 현재 전세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수도권을 포함해서 이 전국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년 8월부터 임대차법 도입이 또 2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사용한 분들, 그분들이 임차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이 선제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켜 나가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에 대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전세 시장 대책안인데 이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주택 거래나 임대와 관련된 규제 완화와 또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예컨대 규제 지역에서 이 담보대출을 받거나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또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를 좀 완화 또는 폐지해서 이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건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과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임대주택 건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 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하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서 이 계약갱신을 좀 저렴하게 유도하고요. 네네. 그리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또 서민들에 대해서는 또 지난 4년간의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해서 전세대출 보증금이나 대출 한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로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할 것인데요. 이 월세 세액 공제를 현재 최대 12%인데 이를 15%까지 높이고 네. 또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한액 소득 공제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 공급 강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다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배경에서는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임대차법이 올해 8월이면 시행 2년이지 않습니까? 네. 임대차법은 이제 전세 시장을 이제 잡기 위한 거였는데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예. 임대차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돼서 현재 2년간 시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위적 가격 규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든지 또는 이중 가격 형성이라든지 또 임대차인 간의 분쟁이 나타나는 등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 임대차법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나 또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사례 등을 좀 면밀히 좀 분석하고 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도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나가면서
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마련해 나가시겠다. 자,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서요, 첫 번째로 손봐야 할 제도,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었는데 이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뭔가요? 예, 그 분양가 상한제는 이 택지비하고 또 건축비, 또 가산비용 등을 산출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네. 예, 그동안에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에 이 조합원 이주비라든지 또 영업 손실 보상비 등 이런 비용들은 필수적인 비용인데 네네. 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최근에 뭐 레미콘이나 철근 등 자재비가 많이 오르게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적기에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이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해 줌으로써 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뭐 폐지를 예상했는데 좀 미약한 개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자, 이게 지금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 중단 문제가 있어서 이게 뭐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주목받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 아까 뭐 폐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이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그 시중 아파트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이 분양 가격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걸 뭐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등에서는 뭐 이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이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해서 또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제도가 개선이 되면 이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업 비용이 아마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전체 분양가 항목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항목이 비중이 크지 않아서 뭐 분양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둔촌주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제 둔촌주공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둔촌주공은 이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 둔촌주공 단지가 아시는 것처럼 뭐 공급 물량도 많고 또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서 저희 국토부도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되어서 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양 가격은 뭐 최대 한 4%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초기긴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대책은 안 보인다. 혹시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공급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 시기나 또 입지 또 유형별로 앞으로 5년간의 구체적 공급 계획하고 실현 방안이 담긴 그 공급 로드맵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요. 네. 현재도 국토부 내 민간, 공공 그리고 지자체 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지금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정부 출범 100일 내에 이 계획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급 로드맵은 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등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 이런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시장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네. 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또 뭐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이 주택 공급 청사진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일단은 지금 도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지역도 포함이 된다. 자, 올해 들어서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줄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고민이 LTV를 풀었잖아요. 80%까지. 네네. 그런데 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영끌로 내 집 마련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 좀 실효성 있는 게 나올까요? 예. 저희도 그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하고 또 건전한 중산층으로 성장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도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층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뭐 가격도 공급 가격도 낮추고 또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도 마련해서 연내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청약 제도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주택의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좀 넓히고요. 또 이외에도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전월세 지원도 늘리는 방안 등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8월에서 9월 중에 발표하고 또 사전 청약도 실시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간 이야기를 주로 경청하고 계시다니까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이 여름 지나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은 10분 인터뷰가 2개입니다. 자, 한국의 첫 독자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목표 고도에 올라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최종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기주 발사체 추진 기관 체계 팀장을 연결해서 발사 성공의 소감과 의미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실패. 전 실패라고 얘기하기 싫어요. 90점짜리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자, 어쨌든 이 두 번의 연기 끝에 2차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심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심정이 당연히 아주 기쁘죠. 네. 예,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발사체 개발 연구자로서 약 20년의 연구 개발 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었고요, 제가요. 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우실 만해요. 많이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제 4시에 진짜 우렁차게 발사가 돼서 하늘로 쭉쭉 솟아오르는 모습 봤고요. 그리고 16분 후, 그리고 5시 10분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성공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가로서는 언제 시점에 이거 성공이다 이렇게 확신하셨습니까? 예. 그 이제 누리호가 이제 그 우주 발사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 궤도로 진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누리호 비행 시에 이제 주요 누리호 상태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중에 이제 누리호의 그 고도, 속도 등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된 이제
계획에 가면은 3단 엔진 연소가 종료될 때 네. 누리호가 목포 궤도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는 성공이라고 직감을 하였습니다. 아, 그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딱 실패했던 그 즈음이군요, 그죠? 그렇죠. 그걸 넘어서고 이제 네. 그 목표되는 그 속도와 고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성공을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참여한 많은 연구진들이 확인했을 때 이 항우연 그 통제센터 예. 내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냥 좀 생생하게 전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건 이제 그 12년 이제 누리호 개발 과정인데요. 네. 그 과정에 수많은 기술적인 난관도 있었고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옆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었고요. 그래 보면은 서로 격려하고 껴안기도 했었는데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눈물을 또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 눈물 흘리실만 하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감격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자, 이제 쭉 보도를 보면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네,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자력 발사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마냥 기뻐하긴 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력 발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발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들은 이제 많이 개발을 해서 이제 우주에서 인공위성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발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인공위성을 해외로 싣고 나가서 외국의 발사체에 실어서 우주로 보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누리호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쏘고 싶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 땅에서 막 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누리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도대체 어느 수준 정도에 올라 있는 건지, 우리가 우주 강국에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누리호는 이제 실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두 이제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가 맞습니다. 네. 맞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7대 강국에 이제 들어간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누리호가 이제 우주 개발의 어떤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신 거거든요. 네. 앞으로 또 본격적인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좀 더 큰 발사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발사체 개발들이 이제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출발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큰, 더 강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또 도전을 계속 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누리호 이후에 발사체 개발 사업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4차례 발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최종 목표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누리호는 이제 어제 2차 발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4회에 더 이제 발사를 하는데 이 4회 발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그 실용 위성이 있습니다. 네. 중소형 위성인데요. 이 개발 일정에 맞추어서 이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누리호를 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리호를 계속 발사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 최종 목표는 이제 지금까지 누리호가 정부 주도로 이제 개발되었던 기술인데요. 네. 이것들을 이제 민간으로 이전해서 국내의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미국 또 영국 버진 갤럭틱이라든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민간 차원의 우주 사업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는 지금 이제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민간 기업이 본격적으로 우주 사업에 뛰어드는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리호 이제 그 상용 발사 사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제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는데요. 네. 이제 누리호를 실제 스스로 제작하고 발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아마 우주 사업에 참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해서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그 우주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30년의 이 도전의 과정 중에 조 팀장님 지금 20여 년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달 착륙할 때까지 계속 하실 거죠? 예, 지금 달 착륙하기 위한 발사체 긴 기획이 진행 중이고요. 뭐 저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연구를 뭐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기주 발사체 추진기관 체계 팀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원래 이게 진격의 보수인데요. 네. 오늘 패널 나오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 나는 보수의 품격으로 해달라. 그러셔서 나오시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 오셨고요. 지금 한 달이 좀 넘은 겁니다. 지방선거도 지나갔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이것저것 뭐 바쁘게 사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한 40일 정도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달은 아직 안 됐고.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40여일을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은 점을 먼저 좀 꼽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끝나는 정권 평가하시듯이 이렇게 공을 들이시네요. 아니 이게 정권 자체를 평가하기는 빠르고 네. 그잖아요. 5년 정권인데 이제 40일 지냈는데 뭐 윤석열 정권을 평가한다는 건 빠르고 네. 40일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의 행보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네. 이런 건 평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죠? 우선 뭐 아주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다 권력형 대통령만 되면 다 제왕적 대통령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대통령의 문화를 바꿔 나갔다. 그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옮겼다든지 또 광주 그 5.18 광주 기념일 때 뭐 거의 거당적으로 내려가서 뭐 니물련 행진곡을 합창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러고 또 출근할 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뭐 그걸 한다든지. 그리고 자유스럽게 뭐 휴일에 이렇게 다닌다든지. 행보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되도록 문화를 아주 바꾼 거고. 다음 정책적으로는 아직 실현은 안 했지만은 뭐 어젠가 이야기한 공기업, 공기관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이거는 자산 매각하라 이런 얘기했죠. 수정해야 되겠다. 뭐 호화, 관산, 청산을 팔고 뭐 그게 이제 정말로 그거는 어떤 대통령도 하려고 하면서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 공기업이 1년에 예산이 뭐 국가 예산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대대적인 혁명적인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윤 대통령 스타일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말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야죠. 국민들의 그 공기업이 너무 방만하고 너무 빚을 많이 쓰고 월급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인원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그걸 잘 집어냈다 하는 건 상당히 평가를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또 하나 다른 걸 여쭤보면 지금 다른 현안들 좀 이제 윤 대통령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거나 대통령이 너무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유독 이 김건희 여사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든가 또 기자들이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오라든가 어제 원로들과 만남할 때도
이부석 씨를 좀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지금 잘한 점만 이야기한 거고. 네, 그렇죠. 일단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 말대로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런 건데 대통령이 다 처음 하는 거지 뭐 누가 그렇죠, 여러 번 그렇죠. 합니까? 어떤 대통령도 다 처음 하는 처음이자 거죠. 마지막이죠. 5년 단임제다 가는 게 다 처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솔직하고 좀 뭐 정직하고 꾸밈 없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나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은 건 좋은데 그 말들이 대통령의 품위까지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무슨 몇 가지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는 안 했냐? 그렇지 왜 검찰 인사만 하냐니까 민변으로 지난 도배했다. 정부 때는 민변으로 도배를 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 또 지난 왜 정치보복하냐 이렇게 이야기는 지난 정부는 안 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라든지 문재인 정부는 안 했습니까? 예, 이제 이런 거는 대통령이 말로 할 말은 아니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친여 인사들이나 국민님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민주당을 이야기할 때 민주당하고 싸울 때 그때 당신들은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지.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아직 그야말로 좀 검사물이 덜 빠진 것 아니냐.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고 화끈하게 가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왜 민변 도배 안 했냐 이 말은 계속해서 검찰 인사해도 괜찮다 이런 말로 들리기 쉽고 필요하면 더 해야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안 했냐 이거는 계속 정치 보복하겠다는 이런 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지. 야당이 그렇게 공개할 수가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글쎄 유행가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있지 않나? 김수희 씨의 애모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사입니다. 그런 가사가 있죠. 있습니다. 그대 뒤에 나서면 앞에 나서면 하여튼 왜 나 작아져. 그런 식으로 그 사모님 이야기 김건희 여사 말만 나오면 좀 말끝이 흐리잖아요. 뭐가 쾌도 남마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어져 버리고 우리 같으면 대통령 부인이 무슨 팬클럽이 필요합니까? 내가 집사람인데 팬클럽 없애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딱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박수 칠 텐데 그 이야기를 못 하신다. 처음 해봐서 그렇다는 동물 우물우물 하니까 우물우물 좀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좀 하면서 좀 고치겠죠.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우리 고모님 오셔서 이 김건희 여사의 좀 조용한 내조 한다고 했었으니까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용한 내조라기엔 좀 너무 적극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김 여사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적극적인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내조가 아니고. 내조 아니다. 내조가 아니고 본인 독자적 정치 활동하는 거지. 독자적 정치 활동이다. 독자적 정치 활동을 봐야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게 본 이유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팬카페를 통해서 어디 가는데 수행을 여러 사람 데려간다든지 또 요란스럽게 전직 대통령 부인들 만나는데 그걸 쫙 무슨 행사하듯이 만난다든지 그런 거는 독자적인 정치 행보로 봐야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치 행보가 아니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독자적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행보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정치 행보가 공적 영역을 파고들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게 좋은 인사를 안 주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활동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하면 네. 집에 들어가서는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일인데 이런 말도 들리는데 공개 행보하는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뭐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집에 24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요란스럽지 않게 예? 그건 뭐 광고하고 선전하고 뭐 네네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 부인이 활동 주에 대개 20%만 공개되고 80%는 공개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활동은 하고 사람 만나고 아유, 하지만 만나야죠. 그러니까 네네네. 대개 대통령 부인의 활동은 80%는 공개 안 되는 거고 한 20% 정도만 공개되는 건데 그것도 지극히 공적 영역만 공개되는 거고 사적 영역은 공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제2부속실을 뭐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대통령 공약도 그렇지만은 네네네. 왜냐 그러면 부속실을 만들면 그 기구가 하나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구가 권력화된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 부인이 권력 기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제2부속실이라는 거. 그리고 부속실이라는 게 뭐 원래 전에 우리 때 보면 제2부속실이라는 게 실장한 사람, 행정관 2사람, 네. 직원 1사람 4명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반드시 실장기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네. 딴 사람 들어가지 않고. 왜냐 그러면 의전이 필요한 거는 의전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가 필요한 거는 경호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굳이 부속실에서 대통령 부인이 부속실에서 사람들이 왔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공적. 그러니까 의전이 필요한 행사가 필요하다 하면 의전실 직원이 나가서 다 하는 거고. 경호가 필요하다 하면 경호조 직원이 다 나가는 건데 제2부속실이라 그래서 거기에 뭐 사람이 뭐 여러 명 댕겨 이래 할 길이 없는 거는.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 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뭐 회사 직원, 무슨 친구나 무슨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나 이름도 어려서 코바나 콘텐츠. 예, 뭐 그 직원들은 그건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들 쓰는 게 아니고. 관사가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관사 직원들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역대 대통령 부인들 다 그랬으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거나 대통령 되기 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관사에 들어가니까. 왜냐, 관사라 그러면 일종의 생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직접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사의 직원으로 데려가는 건 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건 좋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하면 굳이 뭐 부속실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제2부속실이 없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성격이 누구 간섭받거나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점이 있고 또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그전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청와대에 제2부속실이 다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화가 안 된 배경은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영부인들은 그런 식의 이제 정치 활동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피했기 때문에 안 그런 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제2부속실이 있든 없든 본인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자칫하면 그 부속실이 오히려 권력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말이죠. 내가 그래서 제2부속실이라는 기구를 독립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붙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성격상 그 왜 대통령 후보 때 녹취록인가 뭐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그 녹취록 보면 내가 기억나는 게 내가 정권 잡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권력 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 기구가 되면 거기에 온갖 아첨꾼들, 온갖 간신배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면 제2부속실이라는 게 단순히 영부인 수행하고 뭐 영부인 보필하고 이런 기구가 아니라 그 기구 자체가 하나의 권력화되기 쉽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서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독자적 정치 활동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신 게 과거 영부인도 활동은 다 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행보가 적극적이지? 오히려 이런 역풍을 받는 것 같은데 임 작가님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언론 노출 빈도, 노출량
이게 좀 많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그 대중적 관심도 자체가 높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인터넷 포털에서 그 트렌드 검색이라고 해서 네. 특정 시기에 어떤 단어를 얼마만큼 검색했느냐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 이제 네이버 트렌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달 10일 그러니까 취임 이후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38일 동안 조사한 결과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보다 김건희라는 키워드의 검색 빈도가 더 많았던 날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검색 빈도가 더 높았던 날이 24일이고 윤석열이 더 많이 검색된 날이 14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네네. 관심도 자체가 김건희 여사 쪽에 더 많이 쏠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네.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거기 뭐 긍정적인 관심, 부정적인 관심이 다 섞여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월 10일 취임식 날이라든지 내지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던 지난달 20일부터 22일 이런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이벤트 때도 김건희 여사가 더 높게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떤 문제적 현상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이 다 있는데 초반에는 트렌드 조사를 해봤을 때 긍정적인 검색 키워드와 김건희라는 키워드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6월 이후로는 부정적 키워드와 연동되는 경우가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노출도가 높아질수록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그게 앞으로 노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요? 왜 그럴까요? 이미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소모가 된 거죠. 다 알잖아요. 드레스가 좋다든지 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비판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 되면 노출도에 대한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3%가 몇 프로가 더 노출도 높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24%. 그러니까 앞으로 노출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 높으면 그만큼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안 그래도 고모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시간이 오늘 짧아서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이 이준석 대표의 블랙홀 데이다 이런 얘기가 붙었어요. 오늘 저녁 7시에 윤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근데 요즘에 이준석 대표와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매일 아침 설전을 벌여서 화제가 됐는데 이 당의 또 원로시니까 이런 좀 젊은 정치인들의 격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당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대표하고 최고위원하고 말다툼하고 설전 벌리고 감정 싸움하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표가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설사 최고위원이 배현진 최고위나 누가 그렇게 대표를 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하면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고 달랬더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성격이 그냥 대로 주면 말로 대로 받으면 말로 주는 성격이잖아요. SNS 올리죠, 말하죠, 방송에 나가죠, 온갖 공격을 다 하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표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대표의 리더십의 자질의 문제죠. 리더십은 문제다. 대표 리더십은 말을 안 하는 게 대표 리더십이거든. 말을 줄이는. 그런데 변진 최고위원이 뭐라 싸운다 하더라도 잘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대응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가 일일이 대꾸하고 싸움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커진다. 그래요. 자, 친이계 좌장 이렇게 불려오셨는데 돌이켜보니 어리석은 일이었다.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후회의 말씀을. 국민의힘 개파 갈등은 친이 친박에서 끝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들레 모임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좀 보류했다고는 하지만 또 이영호 의원은 오해가 풀렸으니 하겠다.
그리고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 세밀회, 이것도 공부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여당의 친목 모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공부 모임. 요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의도가 있습니까? 그 당연히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 만드는 사람들은 네네. 순수한 공부 모임이나 친목 모임은 아니다. 그게 하는 행태야 뭐 공부 모임이라 하는 게 뭐 국회의원 공부 모임이라는 게 외부인들 불러다가 뭐 강연 듣는 거지. 그 팩트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공부 모임이라는 게 그게 만드는 사람들은 말은 뭐 순수하다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모이는데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정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순수한 게 없다. 친목 모임이 아니고 정치 모임이다. 정치 모임, 친목 모임이라는 게 그게 정치 모임이지.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게 친목을 정치로 하는 거지. 뭐 친목을 그러네요. 뭐 정치인이 모였으니까. 친목을 무슨 고수톱을 하나요? 정치로 친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로 친목한다면 대개 뭐 성향이 있는 거고 노선이 있는 거고 뭐 서로 가치관이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부 모임을 한다고 여럿이 모여서 뭐 와 모여 갖고 강연 한번 듣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듣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공부라는 게 그렇게 해갖고 뭐 얼마나 짜들어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를 혼자서 조용히 지 혼자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위장하는 거고 내가 그걸 비판하는 거는 민들레고 뭐 세미래고 뭐 미래관에 지금 집권 초잖아요.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지금은 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국회 정상화하는데 총을 기울여 하고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들, 당 지도자, 특히 당 대표 이런 사람들 원내 대표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야당하고 아주 총력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하는데 원구성하는데 법사위원장 가져오고 국회의장 선출하고 하는 국회를 정상화해놔야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때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현안이 있잖아요. 여당이 됐으니까 그렇죠. 뭐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고 뭐 농촌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국민들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도 안에 맺혔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좋겠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의도가 있잖아요. 국민들의 생각이 왜 정권 교체를 했느냐.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하려면 왜 정권 교체를 했겠냐. 그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한 의도를 여당에 파악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뭐 공부 모임이다 뭐 만들어 갖고 자기네끼리 무슨 뭐 세미나 듣고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공부할 때가 아니다. 국회 정상화의 총력을 기울여라. 무슨 뭐 대표 최고위원 사우나 쌓고 뭐 당원들이 봐도 한심하고 국민들이 볼 때는 더 한심하고 좀 우리처럼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들 볼 때는 진짜 한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여당에 지금 뭘 먼저 해야 될까를 구별을 못 하잖아. 국민들이 뭘 기대하는가. 여당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마음에 무엇을 던져줘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내야지. 저끼리 모여서 뭐 몰려다니면서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 속 시원하다 공감된다 청취자 문자가 막 응원 메시지가 오늘 쏟아지네요. 고모님.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밤이 이준석 대표 운명의 밤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론 나올 걸로 보세요? 난 그렇게 뭐 좋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징계 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아니 뭐 징계 안 할 바에야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뭐 징계 안 할 바에야. 야단 피울 필요가 없지 그냥. 경징계든 중징계든 나오는데. 그러니까 윤리위를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대개 당의 흐름을 보면 윤리위를 소집했다 하면 뭔가 사고를 일을 낸다는 거지. 일을 낸다. 그러면 큰 일을 내겠습니까? 작은 일을 내겠습니까?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경고만 받아도 당내 반대 세력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뭐 작은 일 내려고 뭐 거창하게 윤리가 소집해서 저 난리 피우겠어. 뭔가 크게 보고 계십니다. 뭔가 좀 뭐 심상치 않긴 한데 또 정치라는 건 순간적으로 다루니까. 우리도 옛날 윤리 봤지만은 윤리 들어갈 때 먹었던 나올 때 결과는 다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지켜보죠. 자, 다음에 아주 이제 속 시원한 얘기를 이어서 들어야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경빈 팩트체커와 보수의 품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컵라면과 초코우유, 바나나 우유가 많았는데 오늘은 초코우유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간혹 요즘에 좀 경찰 제도, 경찰 정책 관련한 얘기도 좀 주고 계신데 바로 어제 요게 나와서 전문가에게 여쭤봐야겠다 했어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 등 장관에 의한 경찰의 직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주요 내용 뭡니까? 정리하면. 주요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네. 원래는 이름을 경찰국으로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경찰 지원 조직이라는 것을 신설한다. 네네네. 마치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네. 근데 현직 경찰들은 경찰국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치안국, 치안본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내무부 산하에 네. 과거의 독재 정권에 경찰이 죽은 노릇을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원 조직으로 했고 또 하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부령으로 사실은 이건 좀 문제가 크죠. 네.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위직 후보 추천의 설치, 경찰청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장관에 의한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찰의 통제 방안으로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경찰이 독재 정권에서 얼마나 이제 무섭고 또 이제 민심을 잃은 존재였는지는 영화 1987 이런데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죠. 옛날로 봐선 포도청이죠. 자포청, 우포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가 강화된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좀 반문할 수 있어요. 청취자분도 그럼 지금 행안부 아래 경찰청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지 못했던 건가? 예.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소관 업무라고 하는 거에 치안이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에. 행안부에. 예. 정부 조직법 내. 그러니까 외청으로는 존재하지만 내청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은 형식적인 일을 하는. 왜냐하면 정부 조직이라는 게 역사적인 근원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경찰을 수족으로 썼기 때문에 정치인 관료가 정치인인 정무직 공무원이 이 경찰을 직접 지휘 못하게끔 아예 그걸 헌법에 빼버렸죠. 그런 역사적인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조직표상으로는 밑에인데 왜 못해? 그렇게 역사적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대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아니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청장하고 막 이제 격돌했잖아요. 그때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심지어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국감에서 이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제 또 유명한 발언을 하면서 검찰은 독립외청 이렇게 불렀거든요. 비슷한 겁니까?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 같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똑같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력 조직을 정무직 공무원이 통제할 수 없게끔 하는 그냥 군령권, 군정권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시켜놓는 것이 이 어떤 일반적인 무력을 정무직 공무원이 통제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독재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눠놓은 이유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예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니까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지금 다르게 가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정부가 밝힌 취지로만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 같아요. 그런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나온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역사성을 몰각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왜 이렇게 독립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해방 이후에 50년 넘는 그 치열한 민주화 투쟁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거를 상고 못했다는 의미이고. 그러고 되돌리려는 거 아니냐. 되돌리려는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 현장에서는 결국은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 우려 그것이 나타난 거고 그것이 바로 어제 바로 뭐 여러 가지 인사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게 제도적 개선이냐 개혁이냐 이건 시각은 다르겠지만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이걸 발표하면 경찰 조직이 반발할 게 뻔했지 않습니까?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도 이미 우려들이 나왔고 시민단체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옛날 방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실이 직접 경찰에 지시하는 거예요. 행안부 거치지 않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방법도 이제 있으려면 있는 건데 왜 굳이 논란을 겪으면서 무릅쓰고 이렇게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찰 수뇌부의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바로 아랫계급이 윗계급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검사와 검찰총장밖에 없지만은 경찰은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체계가. 그러니까 왕무구가 하나에서 둘, 두세 이게 올라가는데 1년 이상, 1년 정도 걸립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경찰 수뇌부를 일거에 다 칠 수가 없죠. 인사를 탁 뒤바꿀 수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네네네. 그 2년 동안 그러면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예전 방식은 약간의 좀 어두운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정보국장에는 불러갖고 비밀 문서 이렇게 이런 방식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 많이 봤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수석 비서관을 그렇게 안 쓰겠다고.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조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 방식이지만은 이 방식은 또 역사성을 몰각한 부분. 그게 지금의 충돌이 나타나는 거죠. 어둠의 방식을 쓰는 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이제 직무 체계가 투명화됩니다만 이제 공조직에서도 근데 문제는 또 이 방식은 역사성을 몰각하고 퇴행적인 거다라는 게 이제 반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공관에 대한 이 경찰 내부 분위기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반발 여론 그렇게 많고 좀 심각합니까? 어때요? 일단 경찰 직장협의회 노조가 없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전국의 17개 경찰청 내에 직장협의회 광역별로 각 경찰서마다 하나씩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발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경찰의 통제권이 이양되는 거고 원래 법상으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법을 우회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아니면 법을 시행령으로 바꾸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반발이 심한 거죠. 그래요. 반발이 심하다. 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했는데 왜 굳이 또 경찰청장을 행안부 장관의 부하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 치안 정감 보직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겠다 해서 논란이 컸는데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근데 장관이 직접 면접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왜냐하면 그럼 뭐 충성맹세를 받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공조직에서의 면접은 정확한 기준 하에서 경계된 장소에서 볼 수밖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어제 있었던 치안감 인사도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이 다 입장이 달라요. 다르죠. 이런 정부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경찰이 먼저 발표했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한 번밖에 안 했다. 또 이제 누군가 책임이 있는 건데 이 고위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은 인사를 했는데 행안부가 돌려보냈다. 돌려보냈다는 건데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결재 안 난 걸 발표했다. 그러니까 항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우리는 이제 승인한 거다. 이건 심각한 문제. 진실이 밝혀져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자, 한편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그동안 경찰권이 비대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간 국정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제 이관되고요. 경찰권 견제가 또 필요한 건 맞지 않느냐. 그럼 어떤 민주적 통제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게 지금 법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로 통제를 해야죠. 국가경찰위원회. 그걸 실질화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실질화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방경찰위원회도 실질화돼야 되는 17개가. 마찬가지. 거기에 정보경찰을 공개하는
이렇게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문제가 정보경찰 부분도 장기과제, 보안도 장기과제, 지역경찰도 장기과제.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장기과제를 했고 사실은 좀 먼 일을 지금 하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 경찰들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네, 경찰의 심경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반영돼서 가장 좋은 안이 찾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배상훈의 프로파일러와 함께한 사건본부 중요한 얘기를 다뤄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 7298-4516-4869-6126-8318님입니다. 맛있는 간식과 함께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